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 보면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법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다 같이 평화롭게 살자는 배려인 건데, 오히려 바보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언제부턴가 불법이 당당해지는 사회를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다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당당했던 사람들이 결국 법의 회초리를 맞고 풍비박산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 신고하면서 골치 아프게 만들더니 이번엔 또 나까지 물먹이네? 당신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다가 천벌 받아. 신고하고 벌금 먹이니까 뭐 되는 줄 아나 본데 혼자 꼿꼿한 척 정의로운 척 역겹다고. 알아? 당신은 법 다 지키면서 살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자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아이 하나가 있고요.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라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하면서 라디오 삼아 유튜브 사연을 틀어놓고 들을 때가 많습니다. 같이 화를 내기도 슬퍼하기도 하면서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저도 참 기막힌 사연이 하나 있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와 남편은 원래 같은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 만났어요. 같은 직종이다 보니 공통되는 관심사가 많아서 금방 사랑이 싹 트더군요. 그러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 복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전향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키울 때는 덩달아 규칙적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6살이 되고 어린이집에 가 있을 동안 여유 시간이 생기다 보니 불규칙한 생활이 시작됐어요. 일하다 새벽 늦게 잠들어 아이를 등원시키고 다시 쪽잠을 자곤 했죠. 그런 생활이 이어지니 무엇보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옆 동네 헬스장을 결제하고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 앞에도 있긴 했지만 가면 아는 얼굴들이 많을 것 같아 괜히 신경 쓰였어요. 조용히 운동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일부러 옆 동네를 선택한 거였죠. 아이를 등원시키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헬스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시간대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랑 자주 마주치게 되더군요. 문제는 어느 한 스포츠카였습니다. 노란색으로 물들인 차였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스쿨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쌩쌩 다니는 거예요. 저 차 한 번은 사고 내겠다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그 앞을 쌩하니 지나가는 겁니다. 까딱하다 칠 뻔했지 뭐예요. 깜짝이야. 저 차 미친 거 아니야? 화가 난 제 모습에 딸도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괜찮다고 달래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아파트 단지에서 빠져나와 바로 우회전하는 코너였기에 같은 아파트 주민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대책 없이 속도를 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무시하고 지나간다니 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헬스장에 가기 위해 비슷한 시간대에 차 타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제 뒤에 있던 차가 갑자기 앞으로 칼치기 하듯 껴들더니 횡단보도를 쌩하니 지나가는 거예요. 빨간불이었는데도 말이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 노란색 스포츠카였습니다. 속으로 이거 진짜 잘 걸렸다 싶었어요. 왜냐면 정말 정확하게 제 블랙박스에 찍혔거든요. 저 노란 스포츠카가 난폭 운전하는 걸 목격한 것만 3번이라 꼭 신고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제대로 증거를 수집하게 된 셈이었죠. 운동 다녀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봤어요. 앞뒤로 카메라가 다 달려있어서 제 뒤에서 칼치기로 껴드는 모습과 빠른 속도, 그리고 신호위반까지 정말 잘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번호판까지도요. 당장 인터넷을 뒤져보니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쪽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면 신고할 수 있다더군요. 냉큼 신고하고 난 뒤에 얼마 때려 맞으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다 신호 위반에 속도 위반까지 더해져 과태료만 23만 원이 나온 거 있죠. 솔직히 이 정도 때려 맞아야지 저 사람도 정신 차리고 난폭 운전 안 하겠지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주자 진짜 잘했다면서 같이 화를 내주더군요. 아무리 방어운전, 안전운전해도 그렇게 막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라면서요. 나도 운전하다 열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자기네들도 피해 입어봐야 정신 차리지. 그놈들 인성 자체가 글러먹어서 어지간해선 안 바뀌어. 어쩌겠어, 법으로라도 해결해야지. 그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갑자기 제 차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차 몰고 다닐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뒷바퀴에 펑크가 나질 않나, 미세한 흠집이 생기질 않나 너무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도 갑자기 연달아 차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상하대요. 마치 누군가 해코지하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지하 주차장에 댈 때는 문제 없다가 자리가 없어 지상에 댔을 때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군요. 그러니까 CCTV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만 문제가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블랙박스에도 딱히 뭐가 찍히지 않아서 정말 답답했어요. 솔직히 머리로는 의심이 들긴 했습니다. 제가 스포츠카를 신고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신고자가 누군지 알 리가 만무한데 어떻게 난 줄 알고 해코지하겠나 싶기도 했어요. 계속 답은 나오지 않고 의심만 들어 갑갑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새벽에 전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과 같이 일하던 직장의 동료였어요. 여전히 친분이 두터워 한 달에 한 번은 만나는 사이인데 평소 지병이 있으시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더군요. 훌쩍거리는 동료의 울음소리에 번쩍 잠에서 깨 장례식장으로 향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남편과도 친한 사이여서 함께 나왔지만 어제 야근한 터라 많이 피곤해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신 운전하기로 하고 제 차키를 들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날도 자리가 없어 지상에 주차해둔 상태여서 그쪽으로 향하는데 멀리서부터 누군가 제 차에 붙어있는 게 보이더군요. 순간적으로 삘이 와서 남편 보고 쉬타라는 모션을 취한 뒤 둘이서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그 사람은 제 차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다가 트렁크 쪽에 서 있었는데요. 곧바로 저희를 발견하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전 잘됐다는 마음으로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소리쳤어요. 그런데 당황해서 얼버무릴 거라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당당하게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나가는 길이었다고요? 누가 봐도 지금 빙빙 돌면서 내 차 보고 있었잖아.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지금까지 네가 해코지한 거지. 열받아서 소리치는 저를 무시하며 정말 지나가던 길이었다고 무마하려는 겁니다. 전 당장 남편에게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한 뒤 그 남자를 잡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하고 난 후에는 우선 남편 먼저 동료의 모친상에 다녀오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따라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경찰에게도 끝까지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노이로제 때문에 차량 블랙박스를 주차한 후에도 풀로 돌아가게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까서 한번 보자고 한 뒤 경찰관들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해코지를 하기 직전에 저희가 나왔던 모양이더군요. 제 차를 살펴보면서 몇 바퀴 빙빙 돌다가 제게 들통난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지나가던 길이라면서 왜 제 차를 빙빙 돌면서 봤느냐 물으니 차가 예뻐서 봤답니다. 참나, 정말 어이없는 변명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경찰 측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더군요.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파출소를 빠져나왔고 그 남자는 기분 더럽다는 듯 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곤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뚜껑이 열려 소리쳤어요. 야, 너 이리 안 와? 이게 누구 앞에서 침을 퇴퇴 뱉어. 그 싹퉁머리 내가 확 잘라버릴 테니 이리 오라고. 그러자 그 녀석은 썩소를 한 번 더 날리고는 쥐가 할 길을 가더군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혹여나 운전하다 사고가 날까봐 택시 타고 움직였습니다. 먼저 도착해 동료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싶었으나 저 몰상식한 인간 때문에 늦어진 거라 더욱 열이 받더군요.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와서는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과 너무나 의심스럽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임을 토로했어요. 남편은 제 편이 되어서 대신 험담을 해주더군요. 딱 봐도 20대 초반으로 보이던데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녀석이라 그래. 당신 혈압 오르니까 참아. 그리고 블랙박스도 더 성능 좋은 걸로 바꾸자. 제대로 증거 잡아서 어떻게든 벌받게 만들어야겠어. 남편의 말대로 화질도 좋고 야간 촬영도 잘 되는 걸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건 블랙박스를 바꾸고 나니까 제 차에 해코지하는 일이 없더군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평화로운 일주일을 보낸 뒤 시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선 저희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아파트 근처에 있는 빌라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평소에도 자주 찾아뵙곤 했죠. 시아버님은 출장이 잦은 업무를 하고 계셨던 터라 집을 비우실 때가 많았습니다. 자식은 저희 남편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적적하실 어머님 마음을 헤아려 일부러 딸을 데리고 자주 오가곤 했었어요. 그날도 딸아이가 보고 싶으시던 연락을 받고 함께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손녀 온다고 갈비찜까지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절반은 남편에게 챙겨주라며 따로 통에 담아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선 제게 그다지 살가우신 편은 아니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절 반대하셨거든요.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빠 없이 자랐기 때문이었어요. 이혼도 아니고 어렸을 적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거였는데도 반대하시지 뭡니까?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게는 그 이유라 말씀하셨죠. 사실 아직도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만 두어 번 반대하시다가 나중엔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허락하셨어요. 극심한 반대도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기억이 제게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어머님도 저도 서로 최소한의 도리는 하지만 서먹한 관계였습니다. 아, 어머님, 저 얼마 전에 진짜 기막힌 일이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고 서먹한 공기를 깨트려 보고자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카를 몰던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던 어머님께선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그 남자 나이가 20대쯤 되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맞다고 하면 혹시 아는 사람이냐 물으니 목욕탕 같이 다니는 친구네 아들 얘기 같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자초지종을 여쭈어봤어요. 그 목욕탕 친구의 말에 의하면 본인 아들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서 벌금만 20만 원 돈을 물어내야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 고지서에 찍힌 사진을 보니까 바로 뒷차가 찍은 것처럼 나와 있더래요. 그걸 확인하자마자 본인 차 후방에 설치해둔 블랙박스를 열어봤답니다. 고지서에 나와 있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돌려봤더니 화이트 미니쿠퍼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날 신고한 차란 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영상을 앞으로 돌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빠져나오는 모습까지 보게 된 거죠. 동일 아파트 주민인 걸 깨닫곤 시간 날 때마다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제 차를 찾았대요. 미니쿠퍼가 엄청 흔한 차도 아니니 며칠 안 가서 금방 찾았다는 거죠.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본인이 잘못해서 고지서를 받아놓고선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 절 찾아다녔다니 헛웃음이 나올 만큼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또 그 여자가 신고해서 같이 경찰서까지 다녀왔는데 무죄로 풀려났다면서 진짜 이상한 여자라고 재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어서 열이 나더군요. 무죄라뇨. 그 사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제 차에 해코지한 범인 맞아요. 엄연히 따지면 증거 불충분으로 신고할 수 없었던 것뿐이지 무죄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제 차에 나쁜 짓 한 건 쏙 빼먹고 말하다니 그 아줌마도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제 말에 발끈하시면서 재험담을 했다는 목욕탕 친구를 두둔하는 겁니다. 얘, 네가 잘 몰라서 그런가 본데 그 친구 진짜 좋은 애야. 요 앞에서 반찬가게 운영하면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아니? 기부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집 아들도 명문대 다니고 공부도 엄청 잘해서 장학금 타고 다닌대. 네가 뭔가 착각한 거 아니니? 전 어머님께 진짜 그 사람이 저지른 게 확실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간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심증만 있었는데 보복하려고 제 차를 찾아다녔던 걸 알게 됐으니 정말 그 사람이 범인인 게 확실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집 아들이 명문대 다니든 장학금 타든 인성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경찰서 가서도 정말 싹수 없이 굴면서 바닥에 침까지 뱉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계속 친구분 입장에 서서 반박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그 집 아들이랑도 자주 만나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한대요. 어른들한테 예의도 바르고 친절해서 평판도 좋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그 노란색 스포츠카에 치일 뻔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제 탓을 하시는 겁니다. 전혀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전부 제가 착각한 거라고 매도해버리시더군요. 나중엔 답답함을 넘어서 서운함과 억울함까지 차올랐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신고당했다고 보복하기 위해 주차장을 뒤집고 다닌 게 정상은 아니지 않나요? 네가 억울한 것도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네가 그 집 사람들 보면 그럴 인물이 아니란 걸 알게다. 직접 겪어보면 알아.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거든. 네가 뭔가 오해한 것 같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제 오해라고 하시니 나중엔 화가 나더군요. 어떻게 어머님 손녀가 사고 날 뻔했다는데도 그 사람들 편을 들 수 있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 자리에 더 있다간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아 딸을 데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는 더욱 사이가 틀어졌어요. 어머님도 그를 느끼셨는지 연락 자체도 안 하시더군요. 남편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땐 당장 어머님께 뭐라 하겠다며 난리쳐서 말리느라 혼났어요. 제 말로 인해 모자지간까지 틀어지긴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점점 흐르자 조금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별로 친하지 않은 며느리보단 매일 얼굴 보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더 믿음이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 생각에 이르자 대체 그 반찬 가게 주인이란 사람은 얼마나 동네 평판이 좋은 건가 싶더군요. 얼굴이나 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인데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반찬을 사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반찬 가게에 관심조차 없었다 보니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처음으로 그 가게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었죠. 다음날 헬스 다녀오면서 지나가는 길에 궁금해서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매장도 넓고 안에 사람들도 많더군요. 마을에 평판이 좋다는 게 거짓은 아닌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들러서 인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분께서도 꽤나 친절하셨어요. 제게 그렇게 해코지했던 남자의 어머님이라기엔 매칭이 안 될 정도였죠. 대충 반찬 3개쯤 집어서 계산대 들고 오니 웃으면서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처음 뵙는 아가씨인데 저희 가게 처음 오신 거 맞죠? 아이고야, 피부가 너무 탱탱하고 곱네요. 처음 온 거 맞다고 하니 앞으로 잘 봐달라는 뇌물이라며 반찬도 하나 더 얹어주시더군요. 장사를 정말 잘하신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애엄마인 제게 아가씨라고 하는 거나 덤을 얹어주시는 걸 보니 심상치 않았거든요. 솔직히 악연으로 맺은 인연이 아니라면 종종 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집에 와서 먹어보니 맛은 무난한 편이었어요. 호불호 없이 다들 잘 먹을 것 같은 맛이랄까요? 그런데다 서비스가 좋으니 사람들이 자주 찾을만 하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제가 위장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자주 탈이 납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기 때문에 복통이 생기면 바로 탈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바깥 음식을 많이 먹었던 터라 어떤 게 원인인진 모르겠으나 장염인 건 확실했습니다. 항상 겪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날 남편네 회사에 큰일이 생겨서 야근하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 근처에 거주하시는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바로 받으시기에 제가 장염이 난 것 같아서 응급실에 가봐야 하는데 딸 좀 봐주실 수 없냐며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선 바로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시더군요. 그 길로 대충 아이 옷만 챙겨 어머님 댁으로 움직였습니다. 가는 내내 식은땀이 어찌나 나던지 이번에 제대로 탈이 난 모양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벨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고요. 처음엔 영문을 몰라 계속 전화하면서 벨을 누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거란걸요. 그게 아니고서야 30분 전에 연락드리고 찾아왔는데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시간도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외출할 시간도 아니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정신 차리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딸을 데리고 응급실로 갔어요. 아프지 말라고 엉엉 우는 딸을 달래랴, 진료 받으랴 정말 괴로웠습니다. 급성 장염입니다. 식중독균이 의심스럽네요. 우선 오늘 하루는 쉬시다가 내일 아침에 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탈습기도 있으셔서요. 제 예상대로 장염이 맞았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겪는 일이라 놀랍진 않았지만 병원 가기 전까지 버티는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어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급성 장염에 걸리면 토와 설사가 반복되면서 그 통증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어머님께 딸을 맡기고 바로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았다면 훨씬 상황이 나았을 텐데
시댁 앞에서 좋게 30분은 허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불며 난리치는 아이를 달래느라 더 힘들었고요. 속으로는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해 하면서 어머님이 정말 깜빡하고 슈퍼라도 가신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프던 사람한테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1시간 뒤 받은 문자를 보니 제 예상이 맞았어요. 깜빡 잠들어서 벨소리 못 들었다면서 미안하시답니다. 너무 뻔한 거짓말이죠. 전화한 지 30분 만에 잠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평소 취침 시간이 11시쯤이시거든요. 게다가 정말 깜빡하고 잠들었다고 하시더라도 그만큼 벨을 눌렀는데 잠기 예민하신 어머님이 깨지 않으셨을 리 없습니다. 그 소리까지 못 들었다고 치더라도 쌓여있는 부재중 전화를 보면 바로 연락하실 뿐이지 문자하실 분은 아니었어요. 그날은 다른 연락 하나 없이 그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차라리 멀더라도 옆 동네 사는 친정엄마께 연락드렸으면 바로 달려오셨을 텐데 제가 어머님을 너무 좋게 보고 있었나 봐요. 아프고 서러운 감정에 눈물이 흐르니 엄마 생각부터 먼저 났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인 걸 알지만 퇴근하고 쉬시느라 바쁘실 걸 알지만 연락을 드렸어요. 바로 전화를 받으셨고 울먹거리는 제 목소리에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역시 세상에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엄마뿐이구나 싶었답니다. 어찌나 정신없이 뛰쳐나오셨는지 도착한 엄마의 옷깃에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에 더 울음이 터졌어요. 아이고, 아직도 이렇게 아기 같은데 어쩜 좋으니. 많이 아파? 다정한 엄마의 목소리에 정말 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엉엉 울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퇴원할 때까지 엄마가 옆에 계셔 주셨어요. 남편에겐 장염으로 응급실에 온 사실을 전달하며 퇴원하고 친정에 좀 있다가 들어가겠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남편은 괜찮냐며 걱정된다고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남편이 제게 잘못한 거 하나 없고 평소에 잘해주는 사람이란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미운 감정이 들면 남편도 보기 싫더군요. 그래서 일단 좀 자야 할 것 같아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폰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와 같은 디자이너 일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의 핏줄을 이어받은 셈이죠. 주얼리 디자이너로 활약하시면서 저를 혼자 키워내느라 고생도 참 많이 하셨죠. 그래도 이제는 이름이 알려져 벌이도 꽤나 높고 좀 더 편안히 일하시는 편이에요. 하지만 유명해진 만큼 업무량이 많아 늘 바쁘시다 보니 잘 찾아뵙진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플 때도 선뜻 친정 엄마에게 연락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엄마도 헤아리고 계셨던 건지 앞으로 아프면 즉각 연락하라시더군요. 저는 딸아이가 TV에 빠져있을 동안 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노란 스포츠카 사건부터 시어머니와 부딪혔던 일, 그리고 이번 장염 때 일부러 골탕 먹이셨던 일까죠. 엄마는 엄청나게 화를 내시며 이거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답니다. 내가 너 이런 취급받으라고 집까지 사다가 시집 보낸 거 아니다. 기죽지 말고 살라고 챙겨보낸 건데 아픈 애를 이렇게 만들어? 사실 신혼집은 저희 엄마가 마련해준 아파트였어요. 시댁도 그렇게 부족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알기로 시어머니가 빚보증을 잘못 써서 아직도 갚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아버님 직장이 튼튼하고 자식에게 손 벌릴 분은 아니셔서 결혼한 후 저희에게 피해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두 분의 사이가 좋진 않으셨어요.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같이 살고 계신 상태거든요. 아무튼 결혼할 당시 시댁에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론 전세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가 제 명의로 지불해 주신 거죠. 어머님은 그거조차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도리 앞에서 전세부터 시작하지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아무래도 그걸로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는 게 보기 싫으셨던 모양입니다. 저야 집을 해갔든 말든 별 차이는 없었지만 친정엄마와 시어머님 둘이 만날 땐 확실한 차이가 느껴졌어요. 친정엄마는 늘 당당했고 그 앞에서 시어머님은 늘 작아지시더군요. 물론 성격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홀로 절 키워내시며 억울한 일도 참 많이 당하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엄마를 강해지게 만들었고 어디 가서든 기세다는 말을 듣고 사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부딪히지 않길 바랬어요.
집안 싸움이 커질 게 분명했기 때문에 해결하더라도 제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잔뜩 화가 난 엄마를 가라앉히기도 전에 도저히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TV를 보던 딸아이가 포크로 빵을 집다가 떨어뜨리곤 성질이 나서 엉엉 울기 시작했거든요. 딸내미가 어쩜 너랑 똑같니? 너도 어릴 때 지 성질 못 이겨서 이렇게 엉엉 울고 그랬어. 엄마는 피식 웃으시며 딸에게 빵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곤 떨어지면 주워달라고 하거나 도와달라고 해야지 울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훈육도 함께 하셨죠. 그와 함께 제게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성격이 무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딸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할머니는 우리 엄마 교육 똑바로 안 시켰잖아. 맹랑한 딸의 말에 저와 엄마는 입을 떡하니 벌리고 섰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감정 아시겠나요? 저는 황급히 딸을 꾸짖으며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냐고 훈훈했습니다. 평소 버릇없이구는 아이가 아닌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혼이 나자 엉엉 눈물을 쏟아내던 딸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맨날 할머니가 하는 말이라고요. 저와 엄마는 눈을 마주치며 설마는 마음으로 딸을 어르고 달래며 물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시어머님이 혼자 계시다 보니 적적해 하셔서 자주 찾아뵙는다고요. 한 번씩 제 업무량이 많을 때는 시어머님이 딸을 데리고 가셨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 전에 데려다 주시곤 하셨습니다. 본인도 할 일 없는데 아이랑 같이 놀면 재밌으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없을 때마다 딸에게 친정엄마 험담을 했던 겁니다. 너희 외할머니는 남편 없이 애를 키워서 저렇게 버릇이 없다고 했대요.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 했다는 둥, 너는 커서 아빠 없이 자란 며느리 보지 말라는 둥 그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와, 저도 여기선 꼭지가 돌더군요. 어른들끼리 감정 싸움이야 있을 수 있다지만 애한테까지 이런 말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심지어 남의 애도 아니고 본인 손녀한테 말이죠. 저도 엄마도 눈이 돌아선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은 전날 야근하고 하루 쉬는 날이었기에 집에 있는 상태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몸은 어떠냐 걱정하기에 당장 시댁에 갈 거니까 친정엄마 집으로 오라고 하곤 끊어버렸습니다. 저와 엄마는 화가 났을 땐 운전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어요. 아무래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운전에 있어서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감정이 주체되지 않는 순간엔 핸들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호출한 거기도 하고요.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게 느껴졌는지 남편도 금방 도착하더군요. 엄마에게 꾸벅 인사를 하기에 일단 시댁으로 운전하라며 차에 탔습니다. 무슨 일인진 어머님 댁 가서 말할게. 지금 엄마랑 나랑 완전 흥분 상태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남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곤 제 부탁에 따라 시댁에 방문하기 전 근처에 있는 친한 친구네 집에 들렀어요. 그리고 3시간만 부탁한다며 딸을 보냈죠. 친구에겐 미리 연락을 해두었고 그 친구네 딸과 제 딸이 동갑이라 둘이 잘 지내거든요. 어른들끼리 싸우는 모습은 아이 정서상 좋지 못하니 미리 조치를 취한 셈이죠. 이후 시댁에 도착한 다음 벨을 누르니 갑자기 무슨 일이냐면서 시어머님이 나오시더군요. 친정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나더러 애교육 잘못 시켰다고 하더라며 바로 본론을 말씀하셨죠. 뒤이어 그런 말 어디서 배웠냐니까 할머니가 그랬다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잿빛이 된 얼굴로 멍하니 서 계시더군요. 그 말이 친정엄마의 귀에까지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모르셨나 봅니다.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는 어머님을 향해 왜 우리 딸 아프다는데 전화를 무시했느냐. 일부러 무시하고 자는 척한 거 다 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따져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도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먼 곳만 바라보며 앉아 계셨죠. 남편은 옆에서 엄마 그 말이 진짜냐며 되물었고 저는 조용히 눈치만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끼면 안 된다는 의미였죠. 시어머니 입에서 처음 나온 건 정말로 잠들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30분 만에 잠들 수 있느냐, 평소 취침 시간도 아니지 않느냐, 벨소리를 못 들을 수 있느냐 등 꼬치꼬치 따지니까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요. 일부러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아픈 상황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믿지도 않고 시애미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도 고집 피우길래 저도 한번 그래 봤습니다. 그냥 배탈 났다길래 가벼운 정도인 줄 알았지 응급실 갈 정도인지 몰랐어요. 씩씩거리며 다다다 말을 뱉어내신 시어머니께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곤 계속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을 갖다가 범죄자로 만들길래 그게 아니라고 가르쳤더니 무슨 개모대하듯이 했답니다. 손녀를 치일 뻔한 사람을 두둔한다며 자기를 악녀 취급하니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잠든 척 연기한 건 맞으시답니다. 그 말에 저도 질문을 던졌어요. 어머님, 그럼 딸한테 저희 엄마 험담은 왜 하신 거예요? 그건 이번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꾸준히 하신 거잖아요. 제 말에는 아무 대답을 못 하시더군요. 아까는 흥분해서 마구 따지더니 이제는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냥 어머님은 제가 싫으셨다는 걸요. 꼴보기 싫고 얄밉고 그런 존재였나 봅니다. 제 딸에게 험담하고 싶을 만큼 싫으셨던 거겠죠. 그 생각에 이르자 저도 그동안 어머님과 잘 지내보고자 노력했던 게 다 헛수고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장염 때문에 아팠던 것보다 홀로 열심히 키우느라 고생하셨던 엄마가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못하시는 시어머니께 한마디 남긴 후 남편과 친정 엄마를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갔어요. 더 이상의 기대도 바람도 어른을 향한 존경심도 남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저 안 좋아하시는 건 아는데요. 이번 일은 저도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찾아뵙지 않을 테니 서로 모르는 사람인 척 살아요, 우리. 그게 어머님도 더 편하실 것 같네요. 친정엄마를 댁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과 함께 끌어안고 차 안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겠고 저는 엄마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였죠. 전 엄마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누구보다 빨리 독립하고 결혼해서 새 가정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가끔씩 홀로 절 키우는 게 버거워 보이셨거든요. 물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결혼인 게 맞지만 그만큼 엄마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으로 얻게 된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엄마의 가슴을 찢어 발겼다는 사실이 정말 견디기 힘들게 고통스럽더군요. 마치 제가 엄마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 엄마는 누구보다도 멋있고 훌륭한 사람인데 하며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우는 모습에 남편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더군요. 그래도 어디 천륜이라는 게 단순히 잘라낸다고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니 그렇다지만 당신은 그래도 명절 때 찾아뵙고 예를 갖추는 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일단 나중에 생각해보자며 본인이 나서서 딸아이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한 말은 정말 나쁜 말이니 입 밖으로 말해선 안 된다는 것을요. 딸아이도 본인이 한 말 때문에 저와 친정 엄마가 상처받았음을 느꼈는지 다신 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건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약속이 잡혀 주차장에 갔는데 제 차가 어떤 오토바이로 막혀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차장 자리도 널찍했는데 말이에요. 다행히 오토바이 앞 창에 본인 연락처가 나와 있더군요. 그쪽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곧 내려갈 테니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치 그 말이 너 잘 걸렸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였어요. 아줌마가 나 또 신고했지? 진짜 나랑 전생에 원수졌어? 아님 부부관계가 안 좋아? 왜 나한테 화풀이야? 대뜸 멀리서부터 제게 손가락질하면서 어떤 남자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노란 스포츠카 남자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본인이 요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누가 또 신고했답니다. 신호위반으로 또 걸려서 지금 열받아 죽겠대요. 아니 본인이 교통법규 어겨서 신고당한 걸 왜 나한테 화풀이냐 따졌습니다. 오토바이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저번에 딱지 끊긴 곳과 비슷한 위치였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파트 주민 같은데 할 짓 없이 신고할 사람은 저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지려고 제 차를 찾고 보니 연락처가 없어서 앞에 막고 대기했다는 겁니다. 주차하면서 따로 빼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연락처를 가려놓고 내리거든요. 하도 개인정보 때문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길래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쌍시옷 발음까지 하면서 제게 위협적으로 굴었어요. 대체 자기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냐면서요. 그 말을 묻고 싶은 건 저라면서 전 신고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왜 엄한데 화풀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과태료 물었으면 이제 신호 위반이든 속도 위반이든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슬슬 짜증이 올라온 저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며 교통법규 좀 지키시고 당장 오토바이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려던 순간이었어요. 지금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하더군요. 애미가 젖골이니 애가 멀쩡하겠나. 내가 참자. 나랑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꼰대질이네. 아, 짜증나. 저는 타려고 열었던 차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다가가 방금 뭐라고 했냐고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군요. 진짜 뭐 이런 몰상식한 자식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해보라며 싸움이 커지려던 찰나 멀리서 어떤 여자분이 뛰어오시며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르더군요. 익숙한 얼굴의 기억을 되새겨보니 그 반찬 가게 주인 아줌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친구이자 이 남자의 엄마인 분이시죠. 아들이 갑자기 잘 걸렸다며 뛰쳐나갔다가 한참이 돼도 안 돌아오자 걱정이 돼서 나와보셨답니다. 그러면서 동네 시끄럽게 이런 데서 싸우지 말고 서로 합의 보자면서 좋게 좋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합의를 보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갑자기 제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께선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신고한 건 사실이지 않냐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신고한 적 없다. 전에 신고했던 건 노란색 스포츠카였다 했더니 싱긋 웃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선빵 때린 건 맞잖아요. 우리 아들 신고하고 괴롭혔잖아요. 인정하세요. 여기서 사과하시면 저희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와, 진짜 뻔뻔하지 않나요? 저더러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본인 아들 교통법규 어긴 건 생각도 안 하냐 물으니 귓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저랑 그런 대화를 할 의향도 없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멀쩡히 잘 살아가던 자기네들을 불편하게 만든 건 너다. 그러니까 네 잘못이다 사과해라. 이 패턴의 반복이었어요. 사람 좋은 미소로 실실 웃으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진짜 제가 다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더군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점점 주차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동네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엄청나게 의식하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웃으면서 대화한 건가 봐요. 나중에 사람들이 무리지어 지나가자 다음에 대화하자며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처음엔 엄마는 멀쩡한데 아들이 이상한 집안인가 싶었는데 이번에 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이더군요. 정말 이상한 집안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이 저쪽이랑은 절대 엮이면 안 되겠다는 위험 신호를 느끼게 해주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동일한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절대 멀쩡한 사람의 화법으로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은 저와 엮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며칠 뒤쯤 친하게 지내는 학부모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어쩐 일로 전화 주셨냐며 물어보니까 혹시 여기 근처 반찬 가게랑 친하냐는 겁니다. 저는 손사래를 쳐가며 절대 안 친하다고 안 친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럼 그 집안이랑 뭐 크게 싸웠냐 묻는 거예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반문했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 다니는 고아원 있거든. 거기에 그 반찬 가게 주인분도 오셔. 반찬 기부도 하시거든. 그래서 여기 주민들한테 평판이 우수한 분이신데 요즘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뭐 본인 아들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나? 지금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대체 누군데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나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 반찬 가게 주인을 좋은 사람이라 철석같이 믿는 이들이 많아서 덩달아 재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상하고 나쁜 사람으로 찍혔다는 거죠. 그래봤자 동네 아줌마 몇 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뒤에서 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친 목소리로 친한 학부모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분하고 억울하다 했더니 학부모도 제 말을 다듣곤 그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집 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싶었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고했을 때 벌금을 낸 건 그 집 아들이 잘못한 게 맞는데
왜 자기네들이 억울한 것처럼 말하지 싶었대요. 그랬는데 제 말을 들으니 이제 자초지종이 다 이해가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대화한 걸로 바로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는데 왜 시어머니는 날 믿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또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시어머니 이야기도 나왔죠. 그 학부모 말론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맹목적인 믿음을 가질 정도래요. 그 사람이 대체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목욕탕에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여론몰이에서 쫓아내버린답니다. 그래서 다들 그 사람 눈밖에 나길 두려워한대요. 대체 그 아줌마가 뭐라고 리더놀이를 하고 있는진 모르겠으나 그 밑에서 시녀처럼 받들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특이하죠. 통화했던 학부모님은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해주겠다며 너무 억울하겠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가족 외에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니 좀 마음이 편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의 소풍날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움직이는 거라 도시락도 준비해 주신다더군요. 하지만 간식은 직접 준비해오라고 하셔서 고민이 됐어요. 우리 딸 과일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맛있게 싸줄게. 소풍 간다는 사실에 신난 딸은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리곤 딸기랑 바나나랑 초콜릿이 먹고 싶다더군요. 딸기와 바나나는 아이가 먹기에 적합한 크기로 준비해 보냈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해가며 예쁜 모양으로 썰어주었죠. 그리고 딸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양갈래로 머리를 따서 보냈어요. 그날은 행복해하는 아이를 봐서 그런지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컨디션도 좋았고 일도 잘 풀렸던 날로 기억해요. 그래서 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소풍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어요. 재밌었냐고 물으니 대충 대답하길래 많이 피곤한가 싶었습니다. 손부터 씻으래도 무시하고 제 방에 쏙 들어가 눕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군요. 아이의 가방을 열어보니 제가 싸준 도시락은 손도 안 댄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딸방으로 들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퐁퐁 쏟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며 어르고 달랬더니 자그마한 손으로 제 배를 문지르며 배가 부글부글한답니다. 깜짝 놀라서 비상약을 먹이고 살펴보는데 고열에 복통이 너무 심해 고통스러워하더군요. 결국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아이를 업고 급히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선 진찰을 마치시곤 식중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병원에선 구토와 설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일단 하루는 입원한 상태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신나게 소풍 나갔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찡한 마음이 들더군요. 제가 약한 위장을 대물림해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고 뽀뽀해준 뒤 울다 지쳐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잠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쨌든 식중독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식중독이요? 안 그래도 아까 다른 아이 2명도 배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먹은 건 도시락뿐이었어요. 반은 어린이집 급식실에서 만들었고 반은 외부에서 단체 주문한 거라 어떤 게 원인인진 모르겠네요. 내일 해 뜨는 대로 조사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외부에서 단체 주문한 게 어딘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몰상식한 반찬 가게라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가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반찬 가게에 가서 사왔던 날 있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자는 척 연기하느라 장염 때문에 엄청 고생한 날이요. 그날도 제가 반찬 가게에서 사왔던 걸 먹었었거든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의심되는 겁니다. 제가 워낙 위장이 예민해서 아주 살짝만 상한 걸 먹어도 남들은 그냥 넘어갈 때 무조건 탈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배탈이 잦다 보니 그 당시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지금 제 딸도 그렇고 너무나도 의심스럽잖아요. 이거 당장 따져야겠다 싶던 찰나 친정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까 안부 전화 오셨을 때 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길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돼서 연락하신 듯 했습니다. 전화를 받곤 식중독이긴 한데 엄청 심한 상태는 아니고 일단 하루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 집 음식 문제 같지 않냐고요. 그래서 당장 내일 따지러 갈 생각이라고 했더니 엄마가 말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연락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래요. 이거 법적으로 처벌받게 만들어야지. 네가 내일 가서 깽판 치면 100% 친 거 다 숨긴다. 어린이집에도 연락해서 소식 닿지 않게 막고
무조건 시청 위생과로 연락해. 너 저번 장염 때 응급실 간 내역 있지? 그거랑 반찬 구입 내역이랑 전부 다 준비해서 따줘야 해.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정엄마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당장 내일 가서 따져봤자 발뺌할 게 분명하고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어요. 당장 내 아이 아픈 것에 눈이 돌아가서 따질 생각부터 먼저 들었지만 친정엄마의 말대로 하는 게 정답인 듯 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선생님께 다시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말하며 반찬 가게엔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대신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부탁 좀 드린다고 하시더군요. 다음날 저와 딸의 진료 내역서와 반찬 가게에서 구입했던 내역을 들고 직접 시청 위생과로 방문했습니다. 사실 전화로 신고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서 방문한 건 그만큼 더 신경 써달라는 의미였습니다. 담당자분을 만나 미리 뽑아온 자료들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응급실 갈 만큼 심한 식중독을 겪었는데 우리 딸도 똑같은 현상을 보인다고 어필했습니다. 하필 둘 다 똑같은 곳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됐다고요. 담당자분은 진단서를 확인해 보더니 불식 업무내서 조사해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 말씀드린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주사 효과가 좋아서 저보다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어린이집 선생님 말로는 저희 딸처럼 똑같은 증상을 보인 아이가 1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화가 많이 나셨다기에 위생과에 신고한 상태니 일단 답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보자고 했죠. 시청에는 사안이 급하다고 당부드려서 그런지 생각보다 빠르게 점검을 나가시더군요.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바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집은 외관만 멀쩡했지 내부는 아주 썩어 문드러진 매장이었어요. 유통기한 지난 재료들도 널려 있었고 심지어 산란일이 허위 표기된 불법 계란을 쓰고 있었답니다. 그게 식중독의 원인인 듯 보인대요. 게다가 부엌 뒷문으로 나가보니 시래기 위에 포두부를 말리고 있더랍니다. 매연 뒤집어 쓴 포두부로 반찬을 만들었던 거죠. 사실을 듣고 나니 더 토할 것 같더군요. 그런데 전부 안 좋은 재료로 만든 건 아니었어요. 대부분 멀쩡한 재료를 사용했고 거기에 값싼 불량 재료를 소량씩 섞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민원인께서는 위장이 예민하셔서 바로 반응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소화불량에 그쳤을 거예요. 교묘하게 걸리지 않을 만큼만 악용했다는 건 그만큼 더 악랄하다는 의미죠. 이번에 아이들 유치원에서 도시락 주문을 받았을 땐 대량 주문인 만큼 단가를 깎아줬었대요. 그래놓고서 원가 낮추려고 값싸게 들여온 불량 계란을 이용해서 김밥을 만든 거죠. 그 때문에 우리 아이도 다른 집 아이들도 탈이 났던 거였습니다. 조금씩 섞었어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점점 더 과감하게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 사실이 밝혀지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어쩐지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더라, 어쩐지 애가 자주 설사를 하더라는 말들이 떠돌더군요. 탈이 난 아이들의 학부모들끼리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식중독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 집에서 사용했던 불량 계란 속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상황이라 저희의 승소가 유력했습니다. 그렇게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긴 했으나 그 금액이 크진 않았습니다. 보통 보상금의 경우 치료비, 경비, 일실 소득에 기반하여 판정되지만 아이들의 경우 소득이 없는 입장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반찬 가게는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저희가 고소를 진행한다는 소문은 누구보다 빨리 퍼지더군요. 그들도 겁이 난 모양인지 고소에 참여하는 학부모들께 다 연락을 돌려 제발 취하해달라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시커먼 속내를 아는 저로선 역겨운 연기로 보였죠. 그런데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땐 연기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일전에 스포츠카 신고 사건 때 이미 본 모습을 보여준 상태라 연기에도 통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우리 아들 신고하면서 골치 아프게 만들더니 이번에 또 나까지 물먹이네. 당신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다가 천벌받아. 신고하고 벌금 먹이니까 못되는 줄 아나 본데 혼자 꼿꼿한 척 정의로운 척 역겹다고. 알아? 당신은 법 다 지키면서 살아? 화내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지난번에 웃으면서 제 신경을 긁었던 때보단 더 사람답더군요. 대응하지 않고 웃으면서 저는 법 다 지키고 삽니다 했더니 그냥 바로 끊어버리는 거 있죠.
자기도 열받긴 한가 봐요. 어쨌든 그 집은 영업정지 후에 다시 반찬 가게를 재개하긴 했지만 이미 소문이 자자한 집에 돈 주고 사 먹을 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뒤따르던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어느덧 다 떠나고 목욕탕에도 안 나온대요. 쪽팔려서 이사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걸 보면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집이 안 팔려서 못 나가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집 아들이 소형차를 몰고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오토바이랑 노란 스포츠카가 안 보이는 걸 보니 둘 다 팔아넘긴 모양입니다. 몇 개월간 적자여서 빚내서 월세 내는 형편이었다는데 팔 수밖에 없었겠죠. 또 신호나 속도 위반하면 신고하려고 눈에 띌 때마다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젠 벌금 한 푼이 아까운 실정인지 아주 잘 지키면서 다니더군요. 진작에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그 집안 사람들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가는 걸 보니 꽃이단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그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남편분과 이혼하셨다고 해요. 남편은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도 몰랐다나요? 여하튼 남편이 동네 다니기 창피하다고 이혼하자고 했다네요. 법 어기며 살다가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 난 꼴이죠. 아, 그리고 시어머니 일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해결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이번 위생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게 직접 전화하셨어요. 그때 너 말 안 들어주고 고집부려서 미안했다. 이번에 손녀가 아파서 우는 거 보니까 정신이 확 들더구나. 내가 왜 그 사람 말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너에게도 안사돈에게도 미안하구나. 안사돈께는 내가 직접 전화해서 사과드리마. 진심을 다해 사과하시는 게 느껴지니 저도 마음이 높더군요. 사실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시어머니고 이혼할 것도 아니니 잘 지내는 게 좋겠죠. 전에도 그래왔듯이 말이에요. 어머니와 저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명절이나 생신 같은 행사가 있을 때만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러니 되려 사이가 더 편해진 것 같기도 해요. 적당한 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사이인가 봅니다. 엄마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살아. 사람 상성은 죽어야 변하지만 인간관계가 꼭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야. 좋은 건 좋은 대로, 나쁜 건 나쁜 대로 보다듬고 이해하며 살면 된다. 그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 선만 잘 지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야. 다만 누가 봐도 잘못된 처사면 네 의견 강하게 주장해 양보하지 말고. 아참, 저 친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모범시민이라는 별명도 생겼어요. 그 집 아들 신고하면서 맺은 악연을 위생신고로 마무리 지은 게 딱 신고정신 2처럼 모범시민이라면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불법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 과감하게 신고하세요. 요즘은 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